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1년 6월 초에 시행되었던 전산회계 1급 96회 이론 문제를 계속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원리 분야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풀이를 했으니까 자, 앞쪽 영상은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원가회계 부분과 자, 부가가치세 문제 96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원가회계 문제인데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회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재무회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산회계 1급 시험이 이론 문제가 부가가치세 말고 앞쪽에 회계 원리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원가회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회계 원리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원리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원가관리회계 문제죠.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 말하기도 하는데 살짝 차이가 있는 게요. 원가 쪽은 주로 원가 계산 부분에 관한 문제이고요. 관리회계 쪽은요. 계산된 원가 계산 내역을 가지고 얘는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짜리로 정할 것인가 등등등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요.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 바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얘는 전제가 외부에 공표가 되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가관리회계는 이건 무조건 내부용이에요. 따라서 재무제표 같은 표가 따로 없고요. 특수목적 보고서로 만들어지면서 내부에만 쓰는 거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두 원리를 가지고 보도록 할까요?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원가 회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먼 거 말을 바꾸면 재무회계를 고르라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재무회계 내용이 아닌 겁니다. 자,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 경영계획과 수립 통제는 관리회계인데 이거를 위한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원가회계 부분이니까 재무회계가 아니겠죠? 자, 예산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정보를 제공한다. 다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아니에요. 자, 4번.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정보를 제공한다. 이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낚시질을 한 거예요. 원가란 말을 집어넣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가 정보는 외부에 공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 이해관계자란 말이 나오고요. 기업 분석이란 말이 나오면 일부의 경우에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의 설명 내용으로 재무제표 한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 주석의 일부 내용이 원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업 분석을 위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제공이 되면 얘는 원가 관리회계가 아니라 자, 위에 써 있는 재무회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게 재무회계입니다. 따라서 원가 관리랑 거리가 먼 거 재무회계 부분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원가정보라는 단어는 여러분을 낚기 위한 낚시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풀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바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고요. 기초제공품, 총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기초제품, 기말제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비전공자분들, 회계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특별히 이 원가 계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매출 원가 이거는 회계 원리 부분 문제예요. 따라서 원리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원가 계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매출원가를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초에 창고에 가봤더니 만들어 놓은 제품 중에 안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30만 원이 있대요. 창고에 내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아직 못 팔고 시작한 게 3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공장을 막 돌리는 거죠. 단기에 추가 제조를 합니다. 근데 얼마를 제품 만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말에 가서 창고에서 남은 제품을 세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말 제품을 세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초에 안 팔고 시작해서 팔 수 있었던 거, 요거는 내가 추가로 만들어 팔 수 있는 거, 이 두 개 합친 게 뭐냐?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팔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기말에 가서 창고에 가서 세어봤더니 안 팔고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기말 제품이 얼마랍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게 28만 원이죠. 요 28만 원을 여러분 빼고 나면은요, 남아있는 이게 뭐냐? 바로 팔린 물건이에요. 이게 바로 매출 원가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판매 가능한 총 물품이 되는 거고요. 요건 기말에 안 판 게 되니까, 자, 기초에 있던 거, 단계 추가 만든 거, 팔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창고에 갔더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팔린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판매된 부분입니다. 판매 부분. 여기서 뭐만 알면 되는 겁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만 알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단기에 얼마나 제품 만들었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창고에 만들고 있던 공정 중에 있는 기초 제공품이 있었어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단기에 추가로 총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투입한 총 원가가 얼마래요? 35만 원이래요.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이게 얼마가 들어갔느냐? 35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창고에 가서 세어봤더니 만들고 있는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여기서 기말 제공품을 빼는 겁니다. 자, 기초에 했던 만들고 있던 거, 단기에 추가 투자한 거, 투입한 거, 이 전체가 총 원가입니다. 여기서 기말에 만들고 있는 덜 만든 거 얼마입니까? 13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바로 만들어진 거죠.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이 있었죠? 35만 원 추가 더 투입했죠? 기말에 완성 안 된 게 13만 원이 있죠? 그럼 완성된 건 얼마냐? 이게 32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요, 이번에 만들어진 제품이 32만 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기초에 팔 수 있었던 거, 단계에 추가로 만든 제품, 이게 판매 가능한 제품이에요. 근데 기말에 안 팔린 게 있었어요. 나머지는 뭘까요? 판매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기초 제품이 30만 원이 있고 단기 제조 제품 원가가 32만 원이 있고 기말에 안 팔린 게 28만 원이 있으니까 30만 원 더하기 32만 원을 하면 62만 원이 되는 거죠. 62만 원이 판매 가능한 물품이 되는 거고 창고에 안 팔린 게 28만 원이 있었으니까 안 팔린 걸 빼고 나면 이게 34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팔린 거죠. 따라서 매출 원가는 3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변형해서 다양한 원가 계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풀 줄 아시면 충분한 거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부 문제이고요. 아주 잘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 집계 따로 합니다. 직접 농비도 따로 집계합니다. 이제 간접비들을 배부해야 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다가. 어떤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직접 배부, 또 하나가 단계 배부, 또 하나가 상호 배부라 그랬죠?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영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므로 계산이 가장 간단하다. 여러분, 이 방법이 보조 부분엔 배부하지 않고 오로지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만 배부하는 거라 그랬죠.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거를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 배부와 상호 배부는 보조 부분 간의 상호 관계, 영역 관계를 고려한다. 상호 배부는 서로 고려를 해서 방정식을 풀게 돼 있었고요. 이 단계 배부는 하나 정해가지고 보조 부분 두 개가 있으면 먼저 하나를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뭐 약간 비논리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배부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배부가 제일 정확하고 단계 배부고 직접 배부다. 이게 제일 약하고 이게 제일 세니까 이 순서죠. 따라서 이게 제일 완벽하고 그 다음 완벽하고 이게 제일 약한 방법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인가 봐요. 단일 배부율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사실 낚시질성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 원가랑 고정 원가랑 구분해서 각각 다른 한 개예요? 그럼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단일 배부율이 아니라 이중 배부율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산회계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 1급 이중 배부율법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과 3번만 정확히 아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회계 부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개별 원가 계산하고요. 종합원가 계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별 쪽에는 비행기 같은 것들 소량, 그러니까 종류가 많지 않은 특정 제품들을 소량 만들 때 쓰는 방법이고요.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라면 같은 것들이 있죠. 몇몇 제품들을 대량으로 만들 때. 따라서 여러분 이 개별 쪽에서는 직접 원가랑 간접 원가의 구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는 자,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구분해서 완성품 환상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만든다. 비행기, 자, 배, 그다음에 큰 건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소량 만드는 거, 이거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개별 내용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종합이겠죠? 자, 일반적으로 직접 원가랑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직접이랑 간접으로 나누는 거는 개별이라 그랬죠. 따라서 이렇게 안 나누고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재료비랑 가공비로 나누는 게 종합원가 계산 되겠죠? 자, 이거 이게 정답이 아닌 거죠. 기말 시점에는 공정별로 제공품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비율이 몇 프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정답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비용이 소요된다. 여러분, 이 개별원가 계산은요, 작업 원가표를 집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직접 재료비 원가 집계표, 식료농업비 원가 집계표. 그래서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다 단순하게 해서 재료비랑 가공비랑 구분하기 때문에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운영비용이 적게 소요가 되겠죠. 이거 정답이 아닌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되게 평이한 원리에 가까운 빈출 문제인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부가가치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고요. 여러분 이것도 절대 암기하면 안 되고요. 원리를 이해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제가 콕콕전교수 전산회계 1급 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제 책에도 저술되어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외상 판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현금 판매를 해서 돈이 들어와야지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많은 외상 거래를 해요. 외상으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판매를 했던, 외상 판매를 했던 무조건 재화가 넘어가면 팔린 거를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니까 공급의 시기를 봅니다. 따라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당연히 여러분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흔히 말하는 자판기죠, 자판기. 그럼 질문 들어볼게요. 자판기에서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동전을 넣고 지폐를 넣고 캔커피 같은 걸 사먹는지 자판기 주인이 알까요? 물론 CCTV를 켜놓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자, 실제 캔이 자판기에서 팔릴 때를 팔린 거로 보지 않습니다. 왜? 주인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올 때 그때로 보기 때문에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할 때, 꺼낼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맞는 얘기예요. 반환 조건부, 그 다음에 동의 조건부, 그 밖에 조건부 판매. 이건 뭐냐면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이 달성돼야지만 판매가 된 겁니다. 따라서 물건은 같지만 조건 달성되지 않았다면 안 팔린 겁니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될 때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인가 봐요. 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기준,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이게 뭐냐면은요, 장기 할부 판매는 자, 돈을 나누어 받는 거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나누어서 물건값을 지불하게 되면 이거를 물건 팔 때 매출을 잡아서 부가치를 내게 하면 너무 가혹해요. 자, 완성도 지급 기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완성되는 비율에 따라 돈을 받는 조건이에요. 또 중간 지급 조건부, 중간에 돈 한 번씩 주는 거죠. 이렇게 장기간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돈을 한 방에 받지 못하고 나누어서 받는 경우에는 단순 외상 판매랑은 달라요. 외상 판매는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 수준이지만 얘는 1년, 2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 공급한 거로 보겠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가 아니라요. 각각 공급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 대금을 나눠서 받거든요. 받기로 한 때. 실제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공급의 시기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 나중에 회계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해서 항목들을 구분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면세라 함은 부가세 10%를 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국민후생.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비, 진료비 같은 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뭐 그 농산물이라든지 뭐 수돗물 같은 거 붙이지 않죠. 그 다음에 국민후생 영역에 뭐 버스비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토지 같은 것들, 부가가치 요소 같은 것도 들어가죠. 몇 가지 게 있습니다. 자, 토지, 자본의 3요소가 토지와 노동, 자본, 그다음 노동과 자본과 토지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돼서 공장을 지어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의 3요소. 그 중에 하나가 토지죠. 여러분 얘는 면세입니다. 자, 복권 헷갈리시죠? 신문, 광고, 수돗물. 수돗물은 꼭 먹어야 되는 거 그 면세겠죠. 자, 여러분 신문은 기초생활 필수, 그 신문은 국민후생에서 여기 도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책 같은 것들. 도서의 한 범위로 봐서 신문도 면세입니다. 근데 신문에 실리는 신문 광고는요? 광고는 면세가 아니죠. 얘는 과세입니다. 자, 그럼 복권이 면세인가 봐요? 여러분, 복권은 면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물어보는 건 너무 심한 문제인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신문 광고가 과세인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도 답은 한 개니까 얘를 고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세금 계산서 제도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그랬죠. 세금 계산서. 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주기 전에 계산서부터 미리 발급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 계산 발급한 거로 본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공급의 시기가 돼야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 어떤 게 두 가지가 있느냐. 하나는 미리 발급. 이게 보시는 것처럼 7일 이내에 돈을 받는 게 확실할 때는 공급되기 전에 미리 계산서를 끊어도 괜찮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이게 그 하나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면 판 사람, 공급자의 성명과 사업자 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 다음에 작성 연월 네 가지였죠. 여러분 이게 기재되지 않거나 일부가 빠지면 유효해요? 얘는 무효해요? 여러분 얘는 무효죠. 따라서 되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또 하나 예외가 뭐냐? 나중 발급이에요. 이 나중 발급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월합계예요. 특정 월에 여러 번 거래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발행하지 않고 무시했다가 월말 기준으로 한 방에 끊는데 언제까지 끊는 겁니까? 다음 달 10일 이내죠.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거죠. 맞는 얘기예요.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 발행 대상자다. 맞는 얘기죠. 개인도 공급가액 총가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의무 발행을 해야 되지만 법인은 무조건 의무 발행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쉬운 문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96회 이론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